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교양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에서 꼭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김희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국회 인준 문제로 이번에는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소장에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송 많이 하시죠 요즘? 아니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탕 뛰나요? 어디 세무서에서 나오셨나요? 예, 아니 하루에 한 몇 개씩이에요? 뭐 하루에 하나 꼴 정도. 예. 오, 많이 하시진 않네요? 예, 예. 오, 제가 하는데 다 불러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아니 이게 많이 하면 공부도 하고 좋잖아요. 아니 저는 또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아, 예. 강의 다니셔야 되니까. 예.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꿈꾸는 이재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하 변호사입니다. 침을 넣어요, 침. 예? 평소하고 다른 멘트를 하니까 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설성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이재하 최강우 이재하. 예. 검찰개혁, 법무개혁, 원투펀치. 예. 근데 공직을 못 가는 게 참 아쉬워요. 뭐 공직 갈 사람 공직 가고. 공직 제안 받았는데 공직 가면 돈 많이 못 번다고 또 안 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한번 하셔야죠. 제가 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차재원 교수님. 예. 법무부 장관 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법무부 장관하고 우리 차재원 교수는 대학 총장하고. 아. 제가 막 여기서 인선해요, 그냥. 자, 차 교수님. 예. 이 김희수 재판관, 헌재 재판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왜 예. 국정감사 때 이렇게 난타를 당해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그렇죠.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예.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킨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장 근한 대행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이거는 그 국민의 그러니까 이 위임을 받아서 국회가, 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부결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예. 사실은 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 체제를 또 야당은 뭐라고 또 오해를 했냐고 한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오해라고 봅니다만, 청와대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인준안이 부결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이 모여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체제를 계속적으로 간다는 부분을 결의하고 난 뒤에 청와대는 그러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체제를 우리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그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마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체제를 마치 만든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럼 예. 팩트 체크. 자, 네.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145대 145로 부결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인준 부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없으면 안 되니 김희수 소장의 대행 체제를 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8명이 결의를 했고. 네.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의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거부할 수가 없겠다. 임명될 때까지.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김희수 재판소장 권한 대행 체제를 그대로 가라 말하고 감나라 배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한 대행 체제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지명할 때까지 김희수 헌법소장 권한 대행 체제를 우리는 인정한다는 이야기 자체를 예. 청와대가 마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체제를 마치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SNS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하 변호사님, 예.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 아니다.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예. 헌법재판소장이 고리 상태는 고리 시에는 예. 대행이 필요하잖아요. 예. 거기는 재판관들이 논의해서 누구를 그 대행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적법하게 말하자면 선출된 대행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많이 실수를 한 거네요. 아, 그럼요. 국회에서 지금 부결시킨 거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 안에 부결시킨 거지. 예. 김희수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임기는 남아있고 헌법재판소장이 부재 중이므로 예. 소장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할 자리가 수가 아니다.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물밑으로 김인수 소장이 계속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물밑으로 조율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준사법기관인데요. 예. 그 사법기관에 대통령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야당 의원들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인준 부결을 한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직에 대한 부결인데 예. 야당 의원들은 근황 대행 자체도 자신들이 부결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 오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이 시청자분들이나 듭니다. 국민분들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그렇죠. 국회에서 부결했는데 왜 또 소장으로 예. 가 있지? 예. 소장 권한 대행으로 가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대법원하고 예. 헌법재판소하고 입법이 조금 달라요. 어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입법의 미비인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고 예.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명시가 안 돼 있고 헌법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하. 헌법재판관 중에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임명을 하면 그때부터 6년인지 예. 자녀 임기인지가 논란이 없어서 지난번 박한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종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만 스스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까지가 임기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물러났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헌법 그 재판관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당시 한나라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있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밖에 없거든요. 예.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김희수 재판관인데 이렇게 되지면 나머지 말하자면 철학이 다른 사람들 원치 않은 사람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하여튼 지금 입법적인 문제가 좀 이런 혼선도 좀 야기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그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도에 당시 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싸고 그때 당시 상당히 국회로 파행을 빚었었는데요. 뭐 지금 뭐 앵커께서 그때 당시에는 또 국회의원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이 헌법재판관이었던 여성 재판관이었던 전효숙 재판관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하면서 그때 이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6년 하느냐 3년 하느냐 때문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직을 사직을 하고 이 지금 청문회에 나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그 조순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걸 들어서 이 그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받고 난 뒤에 직을 물러난 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결국은 그 조항에 걸려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근데 문제는 이 전효숙 그 당시 그 재판관 지명자가 왜 그러면 현직 재판관직이 물러나느냐. 6년이라는 임기 때문에 6년 임기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때문에 그 6년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걸려서 결국 낙마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 문제를 이 차제에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이재 변호사, 이게 조항이 왜 이렇게 불비한가? 이게 헌법재판소. 그렇게 애초에 헌법재판소 그를 설치하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잘못이죠. 국회에서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같은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사람을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때부터 6년이 임기가 시작되는데 예. 지금 이런 상태 되면 외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대법관 중에 뽑는다든지 이런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외부에서 하든지. 설령 이제 대법관 중에 3년 했던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 임명하면 그때부터 6년의 6년. 임기가 아.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이렇게 원래 입법 취지 같은데 그렇죠. 자꾸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야가 사실상 뭐 견해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합의해서 바로 정리하면 빨리 됩니다. 빨리 그 개정을 해야 오늘이라도 되네. 예. 개정을 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게 뭐 다른 뭐 이념적인 그 잣대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야당에서 이제 또 그러겠죠. 그러게 되면 야 이거 그 당신들의 칼라가 맞는 누구 사람을 지금 한 5년쯤 근무했던 사람을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11년 근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비판하겠죠. 아니, 입법 내에서 예.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그때 자녀 임기로 하는 입법례는 외국에도 없습니다. 외국에도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준 것 자체는 본인의 생각하고 원래 가능하면 일치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본인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임명하면 그 예. 임명권이 제대로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와야 되는 거죠. 차재현 교수님. 네. 헌법재판관 8인이 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속 장교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속소장을 조속 임명해줘라.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 예. 얘기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헌재가 대통령한테 들이받았다. 무슨 송가야 아무 데나 들이받게.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좀 맥락이 닿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아전인수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그 의견 자체는 저는 두 군데 다 겨냥한 것이 아니냐.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인준권자인 국회 양쪽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8명 체제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을 결심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5대3으로 만약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경우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9명이라는 지금 그 헌법재판관 9명을 빨리 만들어 달라.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다음 단계로는 빨리 이것이 임명이 어떤 식으로든 임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보면 본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대법원 못지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소라고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하나의 깊숙한 늪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준권자인 국회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도 헌법재판소장의 지금 이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상당히 극한 대립으로 치우치면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 정치적인 쟁점이 보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변호사님, 헌재가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하고 권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헌법재판소장은 9분의 1입니다. n분의 1이고. 예.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다 임명권이 10,0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13,000명이 인사권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외에는 재판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논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도 또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헌재에다가 포인트 딱 맞춰주니까 대법원에서 네. 우리도 공개 재판할까? 우리도 관심 좀 받고 싶은데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 실제 이제 전원 합의체 재판에 대해서 사회를 본다는 의미 외에는 예. 다른 재판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없다. 없습니다. 대법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니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네. 아주 소수 의견을 꾸준히 내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견해를 반영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소수 견해를 냈고 네. 이번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별개 의견을 또 냈죠. 예, 세월호 문제 같은 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찬성을 하지만 거기서 보충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또 이분이 그 예지력도 있는 것 같아요. 7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냈고 그런데 보니까 30분이 또 거짓말이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지만 우리 사회에 외면받거나 혹은 빛이 쏘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대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인데 왜 국회 와서 이런 그러니까 저는 망신망신 이런 망신 또 처음 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사법연수원 서성이시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이제 연수원에 있을 때 반 지도 교수였는데 그것도 저는 국민의당에서 사실상 예. 그 인준부 말하자면 부결에 많이 가담했다는 부분에 차마 이러니까랍니다. 예. 인사말도 못하고 90분 내내 그냥 그러니까 그 투명인간처럼 앉아. 이게 더군다나 이게 그게 뭐하는 뭐 꼴입니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상 막말에 가까운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신 건데 여기서 뭐 불법 증거고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용주 의원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한 말인지 이용주 의원이 이용주 의원 광주 국민의당. 순천 출신 오. 국민의당인데 뭐 김진태 의원은 저는 뭐 그분은 예. 어쨌든 모든 것을 이념적 잣대로 보는 분이니까 저는 이해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또 살아났어요. 이용주 의원은 그런 태도를 보니까 저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래 이용주 의원은 검찰 출신에 지난번에 또 그 제보 녹취록 그 조작 사건과도 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자로 국민의당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차재현 교수님 뭐냐면 국민의당이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합당했을 때 20% 가까운 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부결됐을 때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그 이후에 김희수 소장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러니까 호남민들의 호남 민심을 의식하고 무척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바른정당으로 가는 게 낫다. 이래서 입장이 바뀐 건지 김희수 재판관한테 저러면 안 되는 정당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스탠스가 상당히 조금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추천된 케이스가 과거 민주당 당시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던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을 다시 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약간 조금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이 추천했죠. 그렇죠. 사실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원래 조영환 변호사가 추천이 먼저 됐었는데 조영환 변호사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좀 양심 고백성 발언에 대해서 그 꼬투리를 잡고 당시 이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인준이 안 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민주당이 그 카드를 물리고 대타로 낸 카드가 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케이스였거든요. 누가 추천했다고요?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거죠. 박지원 대표가 그때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텝이 좀 꼬였네요.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여파, 결과 이런 것들을 놔두놓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표결에 임하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지원 의원이 김희수 힘내라 의원이 모자라나 봅니다. 이거는 비공건 건가요? 뭐예요? 비꼰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그런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앉아 지금 이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힘내라 김희수라는 그런 검색어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1위를 달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또 이런 온라인 하는 뭐 그쪽에서 또 이렇게 상당히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이 보수 또 언론의 시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대변인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저는 상당한 민심이 깔려 있다. 바로 그 전날 금요일 날 앞서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도 못하고 3시간 내내 그 굴욕을 당하는 장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국회가 조금 좀 심하다는 생각, 그러한 부분들이 힘내라 김희수라는 검색어 1위에도 상당 부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유, 제가 그 장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또 두 분이 그 스승님하고 두 분이 좀 인상도 닮으셨어요. 저요? 예, 강직한 분들끼리 인상이 아니, 좀 이제 닮아가는 저분은 거죠? 저하고는 뭐 비교할, 아유, 저하고는 뭐 도저히 비교를 못 하는데, 이분은 사소한 부분도 경청을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적 잣대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판결문의 결정문의 소수 의견들은요, 항상 고민의 산물이 그 문장 하나에 다 묻어나는 사람이에요. 아, 그 세월호 그때 예. 전체 그 판결문에 약 한 20몇 프로를 차지했잖아요. 예. 그렇게 장문의 글을 썼는데 신금을 울리고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탄핵 판결문도 관심을 받았지만 탄핵 판결문 보충 의견으로 들어와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관이 이제 이진성 재판관하고 예. 그 김희수 재판관인데 두 분 다 우리 반치도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건 아니고요. 예. 이분 뭐 이진성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할 때는 다수 의견에 찬성했죠. 예. 위원 결정에 가담하고 김수 재판관만이 그 소수 의견으로 그 기각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도 한 220페이지 가량의 소수 의견 보면요,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어느 정치학 교과서나 법학 교수에 공화주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는 좀 있지만은 공화주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예. 저도 그 결정문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지아 변호사가 배웠다 그럴 정도 국민 모두가 배웠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예. 다운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정문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소수 의견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지식인들, 지식인,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 결정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문이 전체 한 80페이지, 80쪽 가까이 되는데 20몇 쪽이. 아니, 한 300페이지 가까이 그랬나요? 되는데. 아, 그 요약본이었거든요. 예.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의 이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는 진짜 깊이 1년 동안 내면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그 행간에 다 숨어져 있는 저도 거죠. 그걸 두세 차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아니, 나요. 다시 보면요. 다시 보면 굉장히 명문이고 쉬워요. 쉽습니다. 제가 이지아 변호사부터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니, 관심을 갖고 여유를 갖고 다시 읽어보시면요. 어느 소설보다 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그럼 앞으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늘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접한 소식인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강주 고등법원장이 유남석 고등법원장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유남석 지명자가
만약에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정식 재판관이 임명되었을 때 과연 이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또다시 지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8명으로 지금 구성된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맞추는 건 일단 맞추되,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차제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 입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경남 대행체제를 좀 더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행체제를. 대행체제를 저도 좀 더,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갖고 지금 가실 것 섣부르게 같아요. 확 임명하는 것보다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중립지대에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대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명했던 예. 그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극과 극이니까. 예. 대법원장이 그 지명한 재판관들도 뭐 이진성 재판관은 몇 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매년 가을에 대부분 퇴임합니다. 지금 청문회 했다가 지금 불과 몇 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남석 지금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한 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청문회 대법관하고는 달리 그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바로 임명을 하면 됩니다. 동의가 필요 없이 예. 청문회를 거치나요? 청문회는 거치죠. 그렇게 한 이후에 뭐 입법이라는 게 바로 안 되면 바로 임명하면 사실상 6년 가까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무게감이나 봤을 때 그분이 사실은 우리 법조계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장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인지는 아세요? 유남석. 예, 이걸 초대 우리법 연구회 장님 멤버고요. 사법연수원은 13기. 어허. 13기고 더군다나 헌법에서는 헌법연구관도 헌법재판소에서 부장연구관으로 한 4년간 근무하시고. 그럼 헌재에 대해서 아주 그 연구관으로 있었으면 아주 깊게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죠. 대법원산의 헌법연구회 회장도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그 다음 인품도 진보적인 성향이기는 하시지만은 굉장히 인품이 온화하시고, 그러니까 다수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도 말하자면 이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떤 평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원만하고 좀 괜찮다는 평가를 두루 받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연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장급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장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지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차제에 네. 차재현 교수님, 네. 차제 국회에서 차재현 교수님. 이게 아재 개그 한 건인데, 이게 이제 아재 개그가 아주 습관화 됐죠? 아니, 인공지능처럼 자가 발전을 해요. 예. AI 아재 개그. 네. 예. 그래서 차제에, 예? 예. 그 규정을, 네. 법규를 좀 불비되어 있던 것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그냥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규정이 없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라든지, 네. 그럼 뭐 그 중에서 또 6년 하면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추세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변호사님? 아니 그럼 근데 이번에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돼.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조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헌법재판, 그러니까 6년이라는 임기는 헌법재판소법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도 이 예. 부분에서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헌법에 6년 임기를 명시하는 것은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6년의 임기를 명시하는 건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외의 사람을 한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정리하면 현재 그러니까 규정이 현재 규정이 헌법재판관 중에 헌재 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바꾸려면 헌법을 바꾸는데 그 바꾸자고 하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는 근데 이제 건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유남석 그 광주 고등법원장 지명자를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청문회 통해서 청문회를 거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면 현재 상태는 또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또 청문을 하고 이번에는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받으면 이번에는 인준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50%를 청문회 거치고 과반수. 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중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문제가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법을 바꿔서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아마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행체제로 조금 더 갈 필요가 있겠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대행체제가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또 대행체제는 대통령이 대행체제로 김인수 재판관을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의 자체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라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고 서로 TV에 한 번 더 나오려고 오버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TV에 한 번 더 놀러 오버하는지 그건 제가 판단을 주고 오버하시는 두 분의 이용조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의 공통점이 있죠. 검찰 출신이에요? 아니, 검찰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국회의원직이 그 검찰 수사에서 위기를 겪다가 지금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이용조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 조작 사건에 실제 검찰 조사도 받았었잖아요. 예. 기소 여부가 논란이 됐다가 기소가 안 됐던 거고요. 김진태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거법 무죄 판결되면서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적시네? 예, 허위사실 유포죠. 살아나면서 너무 이렇게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생명이 줄어들 텐데. 아니 저는 뭐 지난 금요일 날 김민태 의원의 헌법재판소를 아예 없애야 된다는 발언 자체는 정말 좀 경악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누가 그 발언했다고요? 김진태 의원이 이야기했죠. 아예 뭐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의 근한 대행 체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없앨 만큼 그만큼 그렇게 지금 헌법재판소 우리 이 헌정이 차지한 비중이 그럼 그렇게 약한가? 이 부분은 저는 87년 체제라고 일컬어지는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출범이 그렇죠. 87년 6월 항쟁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하나의 상징으로 맞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전행을 막고 그다음에 대법원이나 이런 그 사법부의 전행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 반영을 함으로써 또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하고 이런 식의 그 헌법적 결정들을 많이 내렸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탄고토란 말 있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당시 통합진보당 사자가 뭐예요? 사자? 무슨 사자 성어를? 감탄고토. 감탄고토예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 때, 그러니까 그 정당 해산했을 때는 김진태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그때는 박수치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렸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행체제 이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민주주의가 다 살았으니까 이제 없어져도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거기에는 그 내면에는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서 불복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 너희들이 박근혜 탄핵시키지 않았냐? 그 너는 없어져야 된다. 본인이 없어질 뻔했다가 살아났더니 이상한 얘기네. 85%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김진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 하하. 이제 그 헌법재판소 문제는 그럼 일단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요구,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주고 재판 대행체제가 아니라 소장을 빨리 임명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부응을 한 거네요. 일단은 뭐 첫 번째 고리는 일단은 깨우신 거죠. 저는 뭐 적절하게 아주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법을 존중하고 관여하지 말아야죠. 삼권 분립인데.
아마 지금 유남석 지명자는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한 게 오랫동안 고민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공석 체제니까. 예, 오랫동안 이렇게 뭐 검증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후보자가 낙마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철두철미하고 그걸 했을 거 준비를 예. 했을 거고 야당도 강하게 반대할 수 없는 사람을 좀 선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아직 이제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쨌든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네. 청문회지만 국회 임명 동의안은 필요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니까 네.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임명 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하지만 다시 헌재 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또 가서 청문회 또 받나요? 청문회를 하고 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의 청문회를 불필요하게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하면서 바로 또 헌재 소장 임명.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현숙 문제네요, 헌법재판소장 할 때는 예. 그래서 한꺼번에 원샷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 그게 또 논란이 돼지면 이 정통성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완샷으로 하자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잔 꺾지 말고 완샷으로 하자 그래야죠. 아니, 지금 원샷 하려고 하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일단 헌법 그러네. 재판관이 돼야 그러니까 하는 거니까.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동시에는 할 수는 있죠. 시차를 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할 아니죠. 수 있는데 1분 정도 차이를 두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예. 청문회는 한번 하되 예.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알겠습니다. 논란이 됐고 이번에도 아마 야당에서 또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다소 번거롭지만은 두 번은 하는 것도 나쁜 예.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 두 번 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 국가 세금과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이것을 법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런 거 당신들 책임지고 좀 반성 들지 마시오. 국회의원 배치 달고 그냥 국정감사장에서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장재원 의원 말이야. 예? 아주 그냥 괜찮게 봤더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내용이 없이 데시벨이 높은 사람들은 뭐 징계를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데시벨을 또 계속 측정하고 다녀야 측정을 해야죠. 예.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서 목소리 높은 거는 봐주고, 예. 내용도 없으면서 목소리 높은 사람은 예. 뭐 징계를 하든지, 예. 아니면 광화문에 가서 뭐 1시간 동안 벌서기 하든지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하고 겨우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항에 나간 팬들이 한국 축구는 죽었다 라는 플랫까지 펼쳤을까요? 월드컵 4강까지 갔던 한국 축구 도대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회 스포츠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스포츠 니어스예요? 네, 스포츠 뉴스. 스포츠 어스를 니를 뺐네. 네. 스포츠 스나이퍼 이런 거를 하나 하세요. 딱 귀에 꽂히게. 참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스포츠 스나이퍼. 네. 제가 BBK 스나이퍼 출신 아니에요? 자, 장지현 S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질 못합니다. 네. 아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건 정몽규 회장이 잘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김현애 기자님, 네. 플래카드 들고 나간 분들이 네. 무슨 국이요? 축사국. 축사국. 예,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분들이 이제 신태용 감독이 귀국하는 자리에 플래카드를 들고 이제 항의를 하러 공항으로 나갔었죠. 예.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죽었다. 네. 축사국이라고 써보기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한국 축구는 죽었다. 미역국이나 먹어라 바이 축사국. 네. 지난번 월드컵 때는 이제 그 엿사탕을 또 맡기도 했었죠. 예. 엿사탕이요? 예. 울트라 그레이트 빅엿을 먹어라. 네, 약간 좀 그런 의미로 이제 좀 항의를 했던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축사국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분들이 알고 지금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주말에 네. 축구협회, 이 광화문 축구협회 앞에서
촛불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촛불 집회까지는 아니고 이제 항의 집회를 하는데 예. 지난번 제가 한번 취재를 갔다 왔는데 그날도 한 10명 정도 분이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좀 항의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야, 보통 열성 있는 분들이 아닌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예상을 했을 때는 되게 어린 팬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5, 60대 나이 지긋하신 축구 팬들이 많이 이제 모이시더라고요. 우리도 4시 한번 나갈까요? 한번 주최하시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주최하면 흑심 있다고 안 돼요, 저는. 제가 가는 모든 곳은 이게 시합폭탄입니다. 자, 장지현 해설위원님. 네.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와 있을까? 이게 방송에서 멋지게 해설하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누가 듣더라도 아, 그래서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두 분이 그 다음에서 완투펀치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너무 이렇게 딱 마사지된 표현들만 하시더라고.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 이거 한꺼번에 정의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 일단 뭐 단적으로 가시적인 수치만 봐도 FIFA 랭킹이 우리가 지금 6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이기질 못하고 계속 지고 비기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예. 네. 지금 우리가 평가전 하는 것도 주로 FIFA에서 지정해주는 A매치 데이 때 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네. 몇 회 정도 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FIFA 랭킹에서 밀리고. 그런데 가수 진짜 이겨본 경험이 없네요? 그렇죠. 실제로 뭐 슈틸케호가 최종 예선에 들어선 이후부터 예. 또 그 직전에 유럽 원정 평가전부터로 시작하면 거의 승리한 경험이 많지가 않고 우리가 승률이 그 시점부터 치면은 역대 지금 대표팀 중에 가장 낮은 승률입니다. 예. 한준희 해설님. 네.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평가전을 했고요. 그 다음 모로코? 네. 모로코도 2군 팀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로코는 전반전 2군, 후반전에는 베란다 선수 1명을 제외하면 한 2.3군. 러시아는 전체적인 경지에서 한 1.4군?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일진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2군 내지 한 2.3군 사이. 네. 모로코는 처음 듣는 팀인데. 모로코가 원래 이제 최근에는 아프리카 축구하면은 서아프리카, 뭐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뭐 가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유명하지만 아프리카 축구의 초창기에는 오히려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더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선전하고 있는 모로코 또 진출을 확정지은 이집트, 튀니지 뭐 이런 나라들이 알제리는 어떻습니까? 알제리까지. 그러니까 알제리는 그 지단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지단, 벤제마, 뭐 나스리 이런 선수들의 고향인데 저는 지단밖에 모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에게 또 아주 상당한 치욕을 안겨줬던 팀이 알제리인데 사실은 북아프리카 팀은 전통적으로 발재간이 좋은 선수들이 애초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이 왔습니다. 그럼 모로코가 약팀은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두 팀하고 하면서 실점이 7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 정도로 실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격이라든가 뭐 현대판 고급 전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 뭐 7골을 2경기에서 허용을 한다면 뭐 한두 골 넣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실 그 다음 플레이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우리의 수비가 2경기에서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자, 결과를 계속 얘기하는데 원인들은 얘기를 안 해요. 원인들은 독박 쓰기 싫은가요? 원인 얘기할까요? 예. 네, 일단 대한축구협회와 뭐 신태용 감독 뭐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최근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러시아 모로코전에 국한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수비진이 이제 상대의 세트 플레이에 대한 수비라든가 아니면 뭐 필드 플레이에 대한 수비라든가 수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정도 그래도 선발돼서 팀을 꾸려서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K리거들이 몇 명 빠지고 뭐 이런 공백은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미스가 이렇게 연발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지금 바탕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하다. 이것을 2경기에서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애 기자님, 자, 이 2경기에 대한 원인, 수비가 무너졌다. 그럼 수비가 무너지기 전에 한국 대표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네. 이게 문제거든요. 이 2경기에서 평가전이니까, 아니, 뭐 평가전도 한 50대 1로 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본선 갖고 4강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 평가전을 들여다보건대 대한민국 축구가 정말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사 프로가 아니죠. 정교양이죠, 이게. 시사 프로라고 이게 엄청 까였거든요. 예. 우리가 시사 잘 모르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시사 학원은 다녔어도. 근데 요새 이제 한국 축구가 자꾸 이제 시사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사 쪽으로? 네, 그렇죠. 예.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제 또 밟히고. 네. 왜 축구 얘기하라 그랬더니 왜 시사 얘기를 하냐. 네. 근데 원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일단 가장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축구가 잘 못하는 이유는 축구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뭐 월드컵 4강이나 뭐 8강, 16강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지금은 뭐 월드컵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될 정도로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장지현 한주희 해설위원님 나왔을 때 겉으로는 뭐 본선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는데 끝나고 우리가 이제 뒷담화 할 때 이건 지금 떨어져야 된다. 본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또 9회 연속 출전하니까 뭐 잠시 좀 운이 안 좋아서 실력이 좀 안 좋았었나 본데 그랬는데 지금 김현애 기자 얘기 들으면 축구 자체가 형편없어졌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두 경기를 좀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그저께 신태용 감독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신세 한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좀 모호한 내용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너무 이번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K리그 선수들을 아무도 못 뽑는 상태에서 선수 구성을 마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내려면 더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나서 K리그 선수들은 이제 좀 끌어당겨 쓴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미리 조기 소집을 해서 쓴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K리그 선수들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신태용 감독이 뭐 변형 3백을 썼다고 하지만 이게 뭐 전술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2연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이제 평가전이었다라는 것을 또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핑계로 들려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1.4군, 네. 모로코 2군, 2.3군. 우리도 한 1.5군쯤이 간 건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제 1군이 갔나 1.5군이 갔나요? 뭐 1.5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슈틸리케 감독 시절서부터 쭉 지금 보게 되면 뭐가 좀 낮은 게 없는데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장지현 해설위원님? 계속 지금 이게 룰렛 경기 하는 것 같아요. 돌아요, 계속 얘기가. 뭐 김현애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 것도 일정 부분 원인은 된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에도 평가전 두 경기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우리 선수들의 수준과 약간 제가 볼 때는 떨어진 전술, 좀 너무 적극적인 전술 운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태용 감독이 가서 또 한번 본인의 철학, 하고 싶은 축구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과 현실과의 괴리감, 그것을 조금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변형 3백이 상당히 어려운 전술일 뿐만 아니고 상당히 좀 공격적인 운영도 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비로 전환될 때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조금 더 보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술 운영이 사실 우리 선수들의 현재 기량을 봤을 때는 못한다.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외국도 뭐 월드컵 때 코스타리카가 5백을 쓰고 또 심지어 뭐 다른 리그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그런 감독들도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운영을 하고 싶은데 선수들의 현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전술을 또 맞추는 것이 사실 감독의 몫이거든요. 선수들이 받아먹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감독은 사실은 우리 선수들의 수준에 수준, 맞춰요. 예. 네, 특성에 맞춰서 잘 맞는 전술 운영, 그리고 본선에서 특히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두 번의 평가전은 아마 신태용 감독에게 시행착오뿐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해외파 선수들의 전체적인 어떤 수준 또 한번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지 않나 생각이 한준 듭니다. 해설위원님. 네. 해외파 선수들 이번에 다 나왔나요?
네,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부상자들을 제외하면 제외하고는. 예,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다 나왔죠. 예. 9회 연속 출전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축구를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오늘 뚜껑 열어보니까 안으로 팡팡 공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네. 인상적인 게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게 왜 슈트리케 감독 말고 더 좋은 감독을 안 쓰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서는 그 정도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유사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네. 카드는 이제 다른데 슈퍼에 가서 쓰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 자체가 예. 뭐 실례로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많은 분들이 사재를 협회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러시아 협회 같은 경우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첼시 구단주가 예. 그 무트코 회장 당시 협회장과의 그 인연 속에 그쪽 커넥션이 이제 돈이 좀 투자가 되고 히딩크 감독도 부르고 뭐 그래서 좀 비싼 연봉이 비싼 감독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사실상 우리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정몽규 회장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재를 출연하진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은 사제를 출연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재를 출연 안 출연하지 했더라고요, 않고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뭐 지금 많이 줄었죠. 1,000억에서 한 7, 800억 정도 수준으로 1년 예산이 그렇다면 그중에 왜 이제 그렇게 줄었나요? 2천억이 넘는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폰서가 좀 줄었어요. 스폰서 개수가. 그러니까 한 18개 정도 되고 그랬는데요. 스폰서 액수가 한 거의 400억, 500억 이상 벌어들였는데 예. 그게 한 350, 제가 알기로 한 350억 정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랬죠?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고 어차피 우리나라 축구는 이미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가 대표팀 성적이 좋고 전체적으로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야 스폰서도 더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줄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럼 성적이 안 좋으면 스폰서 나머지 떨어져 예산 나가고. 중에 조금 고정적인 수입은 그 체육진흥 투표권이죠. 스포츠 토토 예, 잉여금. 스포츠 토토. 네, 그것도 이제 뭐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관에서 나오는 잉여금이죠. 그 외에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정부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협회는 그 스폰서 비용도 사실은 대표팀 태극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스폰서를 얻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협회에서 뭘 제조해서 만들어서 수출해서 돈 번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큰 스포츠 용품 업체든 어디든 스폰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나머지들도 역시 국가의 직간접적인 뭐 직접 세금도 들어가고 또 간접적인 그런 스포츠 토토 잉여금 같은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익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 예. 그것이 협회는 마치 우리 사단 법인이고 국민들이 뭐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인식하는데 우린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혈세들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여기에 그 대기업이든 누구 오너들 사재가 들어간다면 약간의 국민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이분들 사재도 들어갔으니까 예. 투자.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한주혜 해설위원님. 네. 정몽준 회장이 4선을 했었나요? 5선을 했었나요? 축구협회장? 정확한 선수가 3선. 3선은 넘었습니다. 예, 4선이죠. 4선 정도 예. 4사 16. 예. 그 전에 이제 김호중 회장이 김호중 회장이 한 했었고요. 2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몽규 회장으로 왔고 지금 재선됐죠? 네. 그렇죠. 2013년 그리고 네, 작년. 작년에 중간에 이제 조중현 회장이 조중현 회장이 한번 중간에 한 번 있었고요. 했고요. 예. 조중현 회장은 뭐 축구인 출신으로서도 오히려 뭐 그 카드 쓰러 들어갔다는 얘기가 많고. 좀 약간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예. 저도 몇 번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이 그 거대 이제 글로벌 용품 스폰서 회사하고 이제 8년 재계약을 했는데 그게 퇴임 1년 전이었어요. 굳이 본인이 8년짜리 1,400억짜리 재계약을 굳이 하고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 재계약을 한번 하고 나갔고 그리고 그때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약간 그냥 좀 의심을 좀 예, 하는 기사가 부분들만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퇴임 2주 전에 이제 중개권 협상을 이제 지상파 3사와 이제 무리하게 좀 추진을 했죠. 그 당시에도 이제 300억 정도의 그런 중개권 협상을 하는 건데
이제 그 후임 회장한테 이제 넘겨도 될 일을 이제 전임 회장이 다 좀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게 이거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많이 좀 샀던 예, 그런. 다른 의도라뇨? 그러니까 이제 뒷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퇴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 계약을 굳이 예. 해놓고 나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제 의심이 이제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대목 박아놓고 나간 거랑 똑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용품 업체하고는 8년 계약이 아직도 안 끝나서 지금도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년 계약이 좀 싸게 계약을 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일본이 7년 계약인가에 한 2천 몇 억에 했는데 우리나라는 8년 계약에 1,400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모 회사, 나모 회사 이런 데인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의 계약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그냥 그 전 계약을 연장한 수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한주희 해설위원님. 네. 다른 분들이 세게 얘기하니까 나는 오늘 그냥 묻어가도 되겠구나 이런 표정이세요. 아니요, 제 말할 기회에서 지금 한 번씩 다들 했거든요. 예, 그거 두 근데 번 하셔도 돼요. 제가 통상 이 동생들에게 굉장히 자애로운 형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그걸 아는 거죠. 자해로운.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예. 자, 힘니다. 그러면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회사하고 올리지 않고 계약 연장, 단순 연장하는 인상이 있어야 되거든. 물가 인상분 반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2%에서 한 5% 정도 물가 인상분을 예상을 하고 그때 계약할 때 우리나라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한주희 해설위원님, 지금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님은 스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스폰 준 것도 성적이 안 좋아서 줄은 거거든요. 느닷없이 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또 이제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 대한축구협회 지금 요즘 이제 뭐 기자회견하고 예. 그래도 뭐 사과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어쨌든 뭐 기자회견 같은 데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약간 상황 인식, 현실 인식이 너무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현재도요? 예, 그러니까 아니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포인트는 계속 경기력이 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고 예. 경기력을 앞으로 개선시킬 테니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경기력 나아질 겁니다. 월드컵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비단 지금 책임지고 뭐 사과를 하면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경기력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두 분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몽규 회장이 들어설 당시에 일단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축구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크게 매출을 올리겠다는 공약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 의원이 아까 뭐 1,000억 언저리의 예산? 수익에서 지금 뭐 7,800억 정도로 줄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1,000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2,000억, 3,000억 이러한 어떤 산업 확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이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줄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말씀한 뭐 이미지라든가 경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수익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 같으면은 뭐 오너가 나와서 뭐 해명하고 사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그래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책임지면 물러나야죠. 네, 예를 들어 정부가 뭐 국민의 혈세를 어디 뭐 허투루 써가지고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당연히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도 사실 근년에 보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도 줄고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경기력은 이제 나아질 테니 좀 지켜보시면 월드컵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은 지금 약간 현실적인 상황인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잘못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경기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카드 문제 같은 것도 예.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따 얘기하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4대강, 방위산업비리 이런 데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이게 국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무슨 문제냐? 왜 전 정권을 정치보복하느냐? 아니, 지금이라도 근거를 밝히고 예. 손해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감옥 갈 거면 감옥 가고 조사받을 거면 조사받고. 근데 중요한 점은요. 예. 지금 협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축구협회가? 응당한 책임을 질 부분을 져야죠. 네. 정작 문제 있는 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엄한데
물론 그것이 100% 국민의 혈세나 그런 차원의 돈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토토는 국민의 혈세예요. 어쨌든 산업적인 차원에서 지금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협회 수뇌부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오래전부터도 느꼈지만 예. 우리가 2000년 초반, 90년대 말 이때도 뭐 한국 축구 위기 때 뭐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100분 토론. 말기암에 걸렸는데 암 네. 말기 환자의 중증인데 찰과상 정도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것보다도요. 예. 일단 당시에도 사단법인화 되기 전인데 예. 그 당시에도 조전무가 나오셨었죠. 예. 네. 우리를 정부기관으로 아는데 우린 사설단체다. 우린 사설단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사설단체는 책임 안 지나요? 사설단체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얘기해.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자체가 협회라는 조직의 정체성. 네. 이것에 대해서 수뇌부들이 지금 수뇌부들 보면 실제로 포탈에 댓글들이 달리는 게 사실 우리 경기력은 대표팀 경기력은 사실은 대표팀 경기력 따로 발전시키면 됩니다. 예. 협회 문제가 뭐 히딩크 단어 한마디에 막 폭발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다음 쪽에 봤더니 그쪽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협회에 오래된 그러한 그 좀 누적된 문제들. 적폐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히딩크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고 지금 공격을 하는 셈인데 근데 지금 협회 수뇌부들의 인식 자체는 저번에도 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아직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라고 볼 수 있는 협회 회장만을 생각하는 느낌인데 그런 인식은 제가 볼 때 협회는 아직 자치적으로 뭐 정부기관처럼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그런 형태처럼 운영이 되면 감사기관이 없나요? 감사는 간혹 뭐 문체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사단법인이니까 그 안에 사단법이니까 감사가 있을 감사를 것이고요. 간혹 예. 하는데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뭐 모든 조직이라는 게 사실 계속 같은 물이 고이게 되면 좀 썩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안에서의 그 수뇌부들의 문화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예. 지금 회장만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조금 더 무서워할 줄 알고 예, 축구 팬들을 무서워할 줄 알고. 네,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 가치간접적 혈세들이 다 들어간 조직입니다. 예. 태극기를 가지고 스폰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외에 있는 직간접적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현우 기자님. 네. 결국 두 분의 그 판단은 협회의 고질적인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 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축구협회가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제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 협회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동의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피파에서는 예. 이제 정부가 그 지역 나라 협회 축구협회를 간섭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는 이 지금 피파의 이 조항 뒤에 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러면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다. 우리 뭐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도 못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어허. 앞에 방패를 놓고 지금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한축구협회를 이제 개혁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화성 가서 살려고 앨런 머스크는 화성 가서 살자는데 대한축구협회 하나 개혁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피파 랭킹이 몇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A매치를 하더라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반도 안 차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게. 축구협회가 네. 워낙 개판을 치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들 무서워하지 않고 뭐라고 비판하고 그래도 개혁할 생각을 안 하는데 누가 가서 그 축구 경기를 봅니까?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뭐 장 의원님 말씀처럼 뭐 그 협회 예산이 1,000억에서 700억으로 줄어든 것도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봤을 때 뭐 대한축구협회를 후원해야 되나? 티켓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성인 대표팀에 대한 지원은 뭐 그대로일지 몰라도 유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인프라가 더 죽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예. 결국은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A 매치도 뭐 3분의 1밖에 못 차고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듣는 분들이 보는 분들이
월드컵 경기장 A매치에도 반도 안 찬다고 하게 되면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릴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안 가겠냐. 그걸 왜 우리 팬들의 탓으로 돌리냐. 왜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몇 년 동안 한 걸 보면 나라도 안 가겠다. 네. 그리고 그 팬들은 오죽하면 피켓을 들고 나가고 계속 무한 사랑을 보냈잖아요. 그럼 무한 사랑 보내고 거기서 스폰하는 업체들의 물품을 사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협회에 지원이 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축구협회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리그, 자국 리그가 우리나라는 K리그죠. 예. 이 K리그 문화 산업 자체의 근간이 튼튼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별도의 논의가 되어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K리그도 그 내셔널리즘 축구 문화 속에서 예. 대표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아하. 그러한 근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팀이 잘 되면 K리그 관중도 좀 늘고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다고는 꼭 볼 그런 수 건 아닌데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심도죠. 전체적인 관심도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표팀이 차이가 잘 나죠. 된다고 K리그가 꼭 엄청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팀이 못 되면 K리그에는 악영향이 올 겁니다. 전체적인 관심이 다 줄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부 감독이 그 클래식 올라갔다고 좋다고 그저께 전화 왔던데. 예? 지금 클래식 이것도 지금 대표팀, 그러니까 대표팀이 잘하면 클래식 쫓아 올라가진 않지만 그렇죠. 대표팀이 그러니까 죽을 쓰면 클래식은 현상 유지도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위험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협회 차원에서도 야. 우리가 사실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트랙에서 하는 얘기는 예. 장기적으로 축구 발전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이거든요. 예. 네, 당장 다음 월드컵이 아니고. 당장 다음 월드컵에서 어차피 뭐 이렇게 그 반짝도 성과내갖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축구협회의 적폐를 걷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네, 제가 아까 카드 말만 꺼내놓고 예, 또 카드 얘기하세요. 잠깐만 얘기하고 할게요. 왜냐면 대안을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모든 현실 인식과 상황 인식이 축구 바깥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요즘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카드 이 사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인식의 부족이에요. 뭐냐면 이 카드 문제의 단초가 사실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2011년에 그 당시에 횡령을 저질렀던 직원이 당연히 잘려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 위로금을 지급하고 어쩌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 단초가 비롯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퇴직하는데 그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퇴직금을 예, 예. 주고 이런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법인카드 사건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행부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집행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 이제 뭐 불구속 입건 이 기사가 다시 나오긴 했어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임 집행부 때의 사건이 지금까지 수사가 되어온 결과 이제 있었던 일이라서 조중영 회장 시절에. 네, 그렇죠. 지금은 회장도 다르고 사실 지금은 사실상 책임이 없고 우리는 이미 뭐 재발 방지책도 마련을 했으니 우리는 책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정치 프로그램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사실 뭐 친이가 다르고 친박이 다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예. 뭐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대체적인 국민의 인식은 한 묶음 범여권 뭐 구여권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조중현 회장 집행부와 지금 정몽규 회장 집행부도 사실 2013년 선거로 돌아가면은 정확히 같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네,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는 같은 이어받은 집단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미세하게 구분해서 그때 문제니까 지금은 사실 뭐 별달리 정리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거는 상황인식의 문제다.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같은 한나라당이지만 예를 들었고 지금 친박 쪽에서 혹은 친이 쪽에서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이 혹은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생기면은 야 우리는 친박이고 그건 친이가 한 거야 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 말씀이 예. 그 포인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현명해요. 이명 박근혜 정권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중현 정몽규 정권으로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협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 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금 해야 되는 일종의 정치 권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축구 그럼요, 쪽에서는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일단 분위기를 바꿔서
한국 축구가 국민들로 하여금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희망의 원동력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진짜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어려울 때 예. 뭐 주로 조치들을 취하는데 지금 보면 뭐 협회 수뇌부들이나 또 정몽규 회장은 약간 또 샤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잘 나서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치를 제가 볼 때는 너무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현애 기자님, 자 대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전체 다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근데 지금 월드컵이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거 월드컵 다 져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수술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뭐 월드컵에서 뭐 정말 완패를 뭐 하더라도 예. 지금 뭐 개혁이 잘 된다면은 뭐 저는 그쪽을 지지하겠지만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월드컵 봤을 신경 때는 쓰지 말라니까요. 예, 근데 뭐 당장 사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호곤 부회장도 이제 빠져나갔어요. 이번에 그 뭐 해외 출장 때문에 나는 뭐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일단 국감에 나가서 이제 지금 뭐 모든 뭐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과거에 조중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국감에서 이제 증인이 채택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도 이제 김호곤 부회장이 다시 한번 채택이 될 예정인데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겠다라는 좀 그런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국감에 나간다고 해결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3주 하고 끝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다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새 판을 짜자. 지금 정몽규 회장 집행부는 그 회장 자체가 106명의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는 사실 뭐 각 K리그 구단들, 뭐 예. 선수, 각급 지도자, 심판들까지 다 지금은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선된 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 있는 협회 분이 예. 나오셔서 지금 이 복잡다단하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리도 하시고 사과할 것은 진정성 있게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 신태용 감독에 대한 건 어디까지가 리미트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 때는 우리도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지겠다 그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지현 위원님. 예. 슈트르케 감독 지금 월급 나가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분. 미지급. 그것도 근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 직업을 새로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업을 새로 얻게 되면 유럽 축구에서는 통상 그 미지급분을 거기서 안 줍니다. 정산을 해봐요? 네, 그런데 그 자녀 연봉을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만약에 준다면 제가 그 계약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 정황이 계약서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잘 계약 관계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고 있으면 축구협회에서 이거 누가 도대체 이렇게 바보 같은 계약을 했냐? 이런 자잘한 문제 같지만 이런 것도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협회 오래된 저의 시각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의지들이 있으면 제일 좋죠. 안 돼요. 그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그게 안 됩니다. 예. 그 조직 자체가. 다 물러나야 돼요, 그냥. 그래서 아예 진짜 정봉주 전 의원님처럼 아예 극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사실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왜요? 그거는. 촛불을 들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촛불 가지고 이게 사실 국가의 하나의 단체로서 뭐 예. 진짜 청문회를 통해서 탄핵이 된다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MBC 같은 경우도 박문진 이사들이 네. 끝까지 버틸 것 같지만 한 명, 두 명 사표 내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많은 그렇게 분들이니까. 근데 압박을 할 만한 뭐 적극적인 행동을 예. 하기에는 여태까지 축구의 형태를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다면은 이제 이게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또 비판하겠죠? 아니, 입법 내에서 예.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그때 자녀 임기로 하는 입법례는 외국에도 없습니다. 외국에도요? 예, 없습니다. 오. 그리고 원래 그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준 것 자체는 본인의 생각하고 원래 가능하면 일치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는 거죠. 본인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임명하면 그 예. 임명권이 제대로 임명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와야 되는 거죠. 차전 교수님. 예. 헌법재판관 8인이 예.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공속 장교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속소장을 조속 임명해줘라.
예. 그리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 예. 얘기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헌재가 대통령한테 들이받았다. 무슨 송가에 아무 데나 들이받게.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분하고 상당히 좀 맥락이 닿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아전 인수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그 생명자 그 의견 자체는 저는 두 군데 다 겨냥한 것이 아니냐.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인준권자인 국회 양쪽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8명 체제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이 판결을 결심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5대3으로 만약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경우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9명이라는 지금 그 헌법재판관 9명을 빨리 만들어 달라.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다음 단계로는 빨리 이것이 임명이 어떤 식으로든 임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보면 본인들 나름대로 사법부, 그러니까 그 대법원 못지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 재판소라고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하나의 그 깊숙한 늪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준권자인 국회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도 헌법재판소장의 지금 이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상당히 극한 대립으로 치우치면서 이 헌법재판소장의 이 역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보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저는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변호사님, 헌재가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장하고 대법원장하고 권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헌법재판소장은 9분의 1입니다. n분의 1이고. 예.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다 그 임명권이 10,0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13,000명이 인사권이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외에는 재판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논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도 또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헌재에다가 포인트 딱 맞춰주니까 대법원에서 우리도 공개 재판할까? 우리도 관심 좀 받고 싶은데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전원합의체 재판에 대해서 사회를 본다는 의미 외에는 예. 다른 재판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없다. 없습니다. 대법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아니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 네. 아주 소수 의견을 꾸준히 내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견해를 반영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소수 견해를 냈고, 네. 이번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갖고 별개 의견을 또 냈죠. 예, 세월호 문제 같은 예, 경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찬성을 하지만 거기서 보충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또 이분이 그 예지력도 있는 것 같아요. 7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냈고, 그런데 보니까 30분이 또 거짓말이야.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지만 우리 사회에 외면받거나 혹은 빛이 쏘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대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분인데 왜 국회 와서 이런 그러니까 저는 망신망신 이런 망신 또 처음 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사법연수원 서성이시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이제 연수원에 있을 때 반 지도 교수였는데 그것도 저는 국민의당에서 사실상 예. 그 말하자면 부결에 많이 가담했다는 부분에 차마 이러니까랍니다. 예. 인사말도 못하고 90분 내내 그냥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앉아. 이게 더군다나 이게 그게 뭐하는 뭐 꼴입니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상 막말에 가까운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신 건데 여기서 뭐 불법 증거고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용주 의원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한 말인지. 이용주 의원이 이용주 의원. 광주 국민의당. 순천 출신 국민의당인데 뭐 김진태 의원은 저는 뭐 그분은 예. 어쨌든 모든 것을 인연적 작대로 보는 분이니까 저는 이해하는데 김진태 의원은 또 살아났어요. 이용주 의원은 그런 태도를 보니까 저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래 이용주 의원은 검찰 출신에 지난번에 또 그
제보 녹취록 그 조작 사건과도 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자로 국민의당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차재현 교수님 뭐냐면 국민의당이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예, 바른정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당했을 때 예. 20% 가까운 지지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부결됐을 때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그 이후에 김희수 소장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호남민들의 호남 민심을 의식하고 무척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보니까 바른정당으로 가는 게 낫다. 이래서 입장이 바뀐 건지 김희수 재판관한테 저러면 안 되는 정도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스탠스가 상당히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추천된 케이스가 과거 민주당 당시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던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몸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을 다시 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약간 조금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박지원 의원이 추천했죠. 그렇죠. 사실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원래 조영환 변호사가 추천이 먼저 됐었는데 조영환 변호사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그런 좀 약간 좀 양심 고백성 발언에 대해서 그 꼬투리를 잡고 당시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인준이 안 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민주당이 그 카드를 물리고 대타로 낸 카드가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케이스였거든요. 누가 추천했다고요?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거죠. 박지원 대표가 그때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텝이 좀 꼬였네요.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여파, 결과 이런 것들을 놔두놓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표결에 임하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꼬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지원 의원이 김희수 힘내라 의원이 모자라나 봅니다. 이건 비공개인 건가요? 뭐예요? 비꼰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그런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앉아 지금 이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힘내라 김희수라는 그런 검색어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1위를 달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또 이런 온라인 하는 그쪽에서 또 이렇게 상당히 작업을 했다는 것이 보수 또 언론의 시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장제원 의원이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대변인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저는 상당한 민심이 깔려있다. 바로 그 전날 금요일 날 앞서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도 못하고 3시간 내내 그 굴욕을 당하는 장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국회가 조금 좀 심하다는 생각, 그러한 부분들이 힘내라 김희수라는 검색어 1위에도 상당 부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유, 제가 그 장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또 두 분이 스승님하고 두 분 좀 인상도 닮으셨어요. 저요? 예, 강직한 분들끼리 인상이 아니, 이제 좀 닮아가는 저분은 거죠? 저하고는 비교할, 저하고는 도저히 비교를 못 하는데, 이분은 사소한 부분도 경청을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적 잣대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판결문의 결정문의 소수 의견들은요, 항상 고민의 산물이 그 문장 하나에 다 묻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세월호 그때 예. 전체 그 판결문에 약 한 20몇 프로를 차지했잖아요. 예. 그렇게 장문의 글을 썼는데 신금을 울리고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탄핵 판결문도 관심을 받았지만 탄핵 판결문 보충 의견으로 들어와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관이 이제 이진성 재판관하고 예. 그 김희수 재판관인데 두 분 다 우리 반치도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건 아니고요. 예. 이분 이진성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할 때는 다수 찬성을 의견에 했죠. 예. 위원 결정에 가담하고 김수 재판관만이 그 소수 의견으로 그
기각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도 한 220페이지 가량의 소수 의견 보면요.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어느 정치학 교과서나 법학 교수에 공화주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는 좀 있지만은 공화주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예. 저도 그 결정문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지아 변호사가 배웠다 그럴 정도 국민 모두가 배웠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예. 다운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정문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소수 의견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지식인들, 지식인,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그 결정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문이 전체 한 80페이지, 80쪽 가까이 되는데 20 몇 쪽이. 아니, 한 300페이지 가까이 그랬나요? 되는데. 아, 그 요약본이었거든요. 예. 다수 의견보다 소수 의견의 이 분량이 많습니다. 거기는 진짜 깊이 1년 동안 내면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그 행간행간에 다 숨어져 있는 저도 거죠. 그걸 두세 차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아니요, 나요. 다시 보면요. 다시 보면 굉장히 명문이고 쉬워요. 쉽습니다. 제가 이지아 변호사부터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니, 관심을 갖고 여유를 갖고 다시 읽어보시면요. 어느 소설보다 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차지현 교수님, 그럼 앞으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오늘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접한 소식인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강주 고등법원장이 유남석 고등법원장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목소리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유남석 지명자가 만약에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정식 재판관이 임명되었을 때 과연 이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또다시 지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8명으로 지금 구성된 헌법재판관을 9명으로 맞추는 건 일단 맞추되,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차제의 헌법재판소장 임기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 입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경남 대행체제를 좀 더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행체제를. 대행체제를 저도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갖고 가실 것 섣부르게 같아요. 확 임명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중립지대에 있는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명했던 그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극과 극이니까. 대법원장이 그 지명한 재판관들도 뭐 이진성 재판관은 몇 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 가을에 대부분 퇴임합니다. 지금 청문회 했다가 지금 불과 몇 개월짜리 헌법재판소장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유남석 지금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한 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청문회 대법관하고는 달리 그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바로 임명을 하면 됩니다. 동의가 필요 없이 청문회를 거치나요? 청문회는 거치죠. 그렇게 한 이후에 입법이라는 게 바로 안 되면 바로 임명하면 사실상 6년 가까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무게감이나 봤을 때 그분이 사실은 우리 법조계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장을 염두에 두고 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인지는 아세요? 유남석? 이걸 초대 우리법 연구회 장님 멤버고요. 사법연수원은 13기. 13기고 더군다나 헌법에서는 헌법연구관도 헌법재판소에서 부장연구관으로 한 4년간 근무하시고. 그럼 헌재에 대해서 아주 그 연구관으로 있었으면 아주 깊게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죠. 대법원사는 헌법연구회 회장도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그 다음 인품도 진보적인 성향이기는 하시지만은 굉장히 인품이 온화하시고,
그러니까 다수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도 말하자면 이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떤 평가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원만하고 좀 그 괜찮다는 평가를 두루 받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연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할 헌법재판소장급으로 가능성이 지금 헌법재판소장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지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차제에 네. 차재현 교수님 네. 차제에 국회에서 차재현 교수님. 저 이게 아재 개그 한 건인데 이게 이제 아재 개그가 아주 습관화 됐죠? 아니 인공지능처럼 자가 발전을 해요. 예. AI 아재 개그. 네. 예. 그래서 차제에 예? 예. 그 규정을 네. 법규를 좀 미비불비되어 있던 것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래서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그냥 그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한다는 규정이 없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라든지 네. 그럼 뭐 그 중에서 또 6년 하면 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추세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변호사님? 아니 그걸 근데 이번에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돼.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조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헌법재판, 예. 그러니까 6년이라는 임기는 헌법재판소법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국회 개헌 그 자문위원회에도 이 예. 부분에서 논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헌법에 6년 임기를 명시하는 것은 논란이 없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교양 프로그램 정봉주 품격시대에서 꼭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김희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국회 인준 문제로 이번에는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소장에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송 많이 하시죠, 요즘? 아니요,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몇 탕 뛰나요? 어디 세무서에서 나오셨나요? 예. 아니, 하루에 몇 개씩이에요? 뭐 하루에 하나 꼴 정도. 예. 많이 하시진 않네요? 예, 예. 제가 하는데 다 불러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아니, 이게 많이 하면 공부도 하고 좋잖아요. 아니, 저는 또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강의 다니셔야 예, 되니까. 예.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꿈꾸는 이재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하 변호사입니다. 침을 넣어요, 침. 평소하고 예? 평소하고 다른 멘트를 하니까 예.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설성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이재하 최강우 이재하. 예. 검찰개혁, 법무개혁, 원투펀치. 근데 공직을 못 가는 게 참 아쉬워요. 뭐 공직 갈 사람 공직 가고 공직 제안 받았는데 공직 가면 돈 많이 못 번다고 또 안 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한번 하셔야죠. 제가 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차재현 교수님. 예. 법무부 장관 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법무부 장관하고 우리 차재현 교수는 대학 총장하고. 제가 막 여기서 인선해요, 그냥. 자, 차 교수님. 예. 이 김희수 재판관, 헌재재판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왜 예. 국정감사 때 이렇게 난타를 당해요? 국정감사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그렇죠.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예.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킨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장 근한 대행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예. 이거는 그 국민의 그러니까 이 위임을 받아서 국회가 이 대의기관인 국회가 부결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도전이 아니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예. 사실은 이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권한 대행 체제를 또 야당은 뭐라고 또 오해를 했냐고 한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오해라고 봅니다만 청와대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인준안이 부결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이 모여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체제를 계속적으로 간다는 부분을 결의하고 난 뒤에 청와대는 그러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근한 대행 체제를 우리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그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마치 김희수 헌법 재판소장 근한 대행 체제를 마치 만든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 네. 팩트 체크. 자, 네. 그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145대 145로 부결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인준 부결이 됐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없으면 안 되니 김희수 소장의 대행 체제를 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8명이 결의를 했고 네.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된 청와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의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거부할 수가 없겠다. 임명될 때까지.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김희수 헌법 재판소장 근한 대행 체제를 그대로 가라 말하고 감나라 배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그 근한 대행 체제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지명할 때까지 김희수 헌법 소장 근한 대행 체제를 우리는 인정한다는 이야기 자체를 예. 청와대가 마치 김희수 헌법 재판소장 근한 대행 체제를 마치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SNS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자 변호사님, 예.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 아니다.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예. 헌법재판소장이 고리 상태는 고리 시에는 예. 대행이 필요하잖아요. 예. 거기는 재판관들이 논의해서 누구를 그 대행을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적법하게 말하자면 선출된 대행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많이 실수를 한 거네요. 그럼요. 국회에서 지금 부결시킨 거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 안에 부결시킨 거지. 예. 김희수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임기는 남아있고 헌법재판소장이 부재 중이므로 예. 소장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할 자리가 수가 아니다.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물밑으로 김인수 소장이 계속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물밑으로 조율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준사법기관인데요. 예. 그 사법기관에 대통령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야당 의원들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인준 부결을 한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직에 대한 부결인데 예. 야당 의원들은 근황 대행 자체도 자신들이 부결한 것처럼 그렇게 조금 오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이 시청자분들이나 듭니다. 국민분들도 그걸 정확하게 설명 안 하면 그렇죠. 국회에서 부결했는데 왜 또 소장으로 예. 가 있지? 예. 소장 권한 대행으로 가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대법원하고 예. 헌법재판소하고 입법이 조금 달라요. 어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입법의 미비인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고 예.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명시가 안 돼 있고 헌법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하. 헌법재판관 중에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임명을 하면 그때부터 6년인지 예. 잔여 임기인지가 논란이 없어서 지난번 박한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종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만 스스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까지가 임기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예. 이제 물러났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헌법 그 재판관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당시 한나라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있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밖에 없거든요. 예.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김희수 재판관인데 이렇게 되지면 나머지
말하자면 철학이 다른 사람들, 원치 않은 사람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하여튼 지금 입법적인 문제가 좀 이런 혼선도 좀 야기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그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도에 당시 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싸고 그때 당시 상당히 국회가 파행을 빚었었는데요. 뭐 지금 뭐 앵커께서 그때 당시에는 또 국회의원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이 헌법재판관이었던 여성 재판관이었던 전효숙 재판관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지명을 하면서 그때 이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6년 하느냐 3년 하느냐 때문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직을 사직을 하고 이 지금 청문회에 나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그 조순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걸 들어서 그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받고 난 뒤에 직을 물러난 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결국은 그 조항에 걸려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그런데 문제는 이 전효숙 헌법 그 당시 그 재판관 지명자가 왜 그러면 현직 재판관직이 물러나느냐? 6년이라는 임기 때문에 6년 임기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때문에 그 6년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걸려서 결국 낙마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 차제에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이재 변호사님, 이게 조항이 왜 이렇게 불비한가? 이게 헌법재판소인데. 그렇게 애초에 헌법재판소 그를 설치하면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잘못이죠. 국회에서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같은 대법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사람을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때부터 6년이 임기가 시작되는데 예. 지금 이런 상태 되면 외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되어 있다. 네. 그리고 대법관 중에 뽑는다든지 이런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외부에서 하든지. 설령 이제 대법관 중에 3년 했던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 임명하면 그때부터 6년의 6년. 임기가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이렇게 원래 입법 취지 같은데 그렇죠. 자꾸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야가 사실상 뭐 견해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합의해서 바로 정리하면 빨리 됩니다. 빨리 그 개정을 해야 오늘이라도 되네. 예. 개정을 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게 뭐 다른 뭐 이념적인 그 잣대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또 야당에서 이제 또 그러겠죠. 그러게 되면 야 이거 그 당신들의 칼라가 맞는 누구 사람을 지금 한 5년쯤 근무했던 사람을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11년 근무하는 거 아니야?